안녕하십니까? 4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기 28장 가족계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8장은 국가고시에서 굉장히 잘 많이, 물론 제가 26장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28장은 실제로 아주 많은 분야에서 이게 실행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나 또 청장년층이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족계획은 국가고시에 거의 뭐 단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내용의 깊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좀 가볍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하는 위주로 조금 봐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중간고사나 고사에, 기말고사에 또 적용할 수 있을 거니까, 잠깐만요. 자, 가족 계획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비임, 그 다음에 임신의 어떤, 물론 난임은 29장에 다시 나옵니다. 난임은 다시 배울 거고, 여기는 이제 정상적인 내가 아이를 원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내가 하면은 건강하게 아이를 잘 분만하고 산모도 잘 건강해질 것이냐 하는 포인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임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의도하지 않는 임신을 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요, 이걸 예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의 건강의 질을 올려서 모성 사망과 이완율을 저하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 다음에 더 피임의 목적으로 들어가면은 실제로 피임을 하는 여성이 피임을 하지 않는 여성보다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렇겠죠? 뭐 갑자기 응급으로 뭐 소파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어떤 컨디션을 조절해서 나의 어떤 그런 성관계를 건강하게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여성이 장기적으로 갱년기가 중년기가 들어 훨씬 더 건강하더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피임을 하는 여성은 당연히 출산이 적습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피임하는 여성이 원하지 않는 여성보다 출산이 적고, 피임하는 여성의 건강도 바꾸고, 그 다음에 피임하는 여성의 그 아이는 역시 건강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갑자기 뭐 응급으로 이렇게 임신이 되었을 때 아이가 케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태어난 신생아의 건강은 피임한 여성이 훨씬 더 아이가 좋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 피임이란 거는 얼만큼의 교육적인 지식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좀 더 피임을 많이 하고, 피임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교육 그 레버리지가 훨씬 높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족 계획의 OX 맞나요? 아니나요? 피임의 어떤 거기 개념에 대해서 맞나요?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피임 기간을 인지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한데요. 피임 기간을 인지한다는 건 내가 어느 시기가 피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임을 인지할 때는 보통 월경 주기법을 가지고 본인이 합니다. 그리고 이 피임을 자기 임신기간을 인지하는 사람은 월경일이 규칙적인 사람이 훨씬 더 인지를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창의할 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가장 노멀하면서 많이 알려진 것이 월경 주기 8일째부터 19일째까지 피하거나 차단 팁을 한다는데, 이 말은
월경 주기에서 월경일에서 10일 플러스 마이너스가 보통 우리가 배란이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기는 월경이 끝나고 나서 8일째고 이건 어제 시작하고 나서 이런 거니까 요 기간 동안에 비임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비임법은 월경일이 28일인 것을 가정했을 때 하는 결과입니다. 28일이라는 것을 가정 또는 규칙적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비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란일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 나의 배란일인지를 좀 파악하는 것이 나의 가임이라든지 임신에 다시는 알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경역법을 우리가 지금 해결할 건데 월경주기 시작 14일 전 이렇게 되면 이제 월경주기라는 거는 월경이 오늘 첫날 시작을 했어요. 보통 생리는 3일이 평균이고 3일에서 5일이잖아요. 요 시작으로부터 14일 전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월경주기의 시작을 12일까지도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4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12일에서 이제 16일 뭐 이렇게 우리가 본다는데 이때 배란이 일어난다는 가정 안에서 월경요법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이제 6개월 동안 자신의 월경 주기를 기록을 해서 나의 월경 패턴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28일마다 고정적이다. 아니면 나는 한 29일, 30일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것들을 평균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월경일을 기록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또 다음 월경일에서 거꾸로 18일째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28일 지기를 하면은 앞에서 14일, 뒤에서 14일 이때를 우리가 배란기로 보는데 정자는 생존기간이 3일이죠. 3일. 난자는 기간이 하루 24시간입니다. 24시간인데 최근에는 이 난자의 생존기간도 이틀까지도 아주 스트롱한 거는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또 학설도 많거든요. 어쨌든 정자가 가장 더 오래 살기 때문에 14일째를 기준으로 하니까 여기서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 생리 시작 스타트에서 12일에서 16일에 금욕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리를 생각하자면 생리 끝나고는 보통 8일을 보고 또 8일, 7일에서 8일 즉 생리 끝나고 일주일 정도에서 우리가 배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월경 주기가 불규칙한 사람은 당연히 실패율이 높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6개월 동안에 나의 생리가 어떤 주기를 가지는지를 먼저 테스트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1년 동안의 평균 월경 주기를 참여했는데 뭐 실제로 6개월만 테스트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일경이 나가 굉장히 불규칙하다고 했을 때는요. 좀 더 이제 그 기간을 당긴다든지 또 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조절을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 여성은 가임기 동안에 선교를 피하고 그 동안에 차단 비임법을 시행해야 됩니다. 이 말은 가임기 아기를 가지기 위한 어떤 기간 동안에 좀 더 선교를 피할 필요는 없지만은 차단 비임법을 조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교를 피하기보다는 다른 이제 비임법을 피하라는 이 말을 하고 왔습니다. 좀 못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배란법 중에서 하나 더 확인하는 방법은 빌링스 배란법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생각했던 월경주기법의 연장선이에요. 월경주기법도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고 월경주기법 이외에 이런 법도 같이 포함시켜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배란이 되게 되면은 우리 질의 변화는 배우셨죠, 그죠? 질은 점성이 증가합니다. 질의 점성이 증가하는 이유는 바자이나 안에 그
질액은 정자가 잘 들어갈 수 있게 아주 끈적끈적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은 에스트로겐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배란이 되는 시기에는 나에 있는 점액은 좀 더 끈끈하고 좀 더 양이 많아요. 이게 약간 찰지게 늘어나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 이걸 우리는 견사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배란 내가 되는 시기에 날짜도 계산해보고 배란 시 내 질에서 나오는 점액을 확인해보고 그 점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견사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시기가 배란 시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배란이 되면 에스트로겐의 점액 성질은 더 늘어날 거고 맑고 묽고 끈적끈적할 거고 그래서 그것은 달걀 흰자와 같은 그러한 늘어나는 그런 성격이다. 그래서 이렇게 분비물이 많은 그 때에는 또 다른 비임법을 좀 더 하나 더 접목하면 좋다. 외부에서 뭐 콘돔이라든지 있죠.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사용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빌링스 배란법이랍니다. 그래서 빌링스 배란법이 뭐냐 물어보면은 자궁경부의 점액의 변화, 즉 이 견사성을 검사하는 것을 빌링스 배란법이라고 합니다. 투스타입니다. 물론 이 월경법도 투스타 이것도 워낙 국가고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링스 배란법은 월경주기법하고 같이 동시에 같이 체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뭐 똑같은 법입니다. 이것도 그 밸런스법 같은 법인데 이것도 역시 배뇨전 또는 이런 질구에 있는 점액의 성분의 차이를 보는 이거는 실제로는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도구 그 다음에 여성 스스로의 능력이 가능한 경우 점액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데 점액의 차이는요. 에스트로겐은 끈적끈적하고 프로게스테론은 끈적성이 없습니다. 그런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일법이고 잘 쓰이지 않습니다. 업무상, 텍스트상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정상체온법이 있습니다. 아시죠? 기초체온법이라 그러죠. 그죠?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한 10일 되기 전에 온도의 변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온도의 변화가 있다가 어느 순간 배란이 되면 10일쯤 되면 온도 변화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온도가 유지되는 요 현상. 요게 배란입니다. 배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보고 우리가 피부에 요 종기가 났어요. 종기가 났죠? 그러면은 이 종기가 났던 게 터질라 그러면 여기가 열감이 있어요. 열감이. 물론 얘는 뭐 내려가진 않겠지만 그럼 여기가 골마서 살이 터졌어요. 그럼 이게 상처가 나겠죠. 그죠? 열감. 이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피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상체온법은 이제 주기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지표를 통해서 체온계를 통해서 매 체크를 하고 자기의 온도가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정상체온법입니다. 물론 정상체온법, 자궁경부 점액 변화 앞에서 했던 거죠. 또는 배란통, 기초체온법 이런 것들을 중복으로 해서 체크를 해주는 것이 정확한 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체온법은 3학년 때 한번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나오는 거죠. 산부인과용 체온계를 꼭 이용하자. 주의점이죠. 산부인과용 체온계를 이용하자. 언제? 체온을 측정하는 시간을 항상 같은 때로 유지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무슨 활동을 하지 않고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체온계를 입으로 넣어서 측정을 합니다. 하고 감기가 걸렸거나 그 전날 심각한 뭐 일을 했거나 그죠? 그 다음에 그 전날 부부관계를 좀 아주 화려하게 이럴 때는 체온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라.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체온의 변화가 있는 건데 이렇게 체온의 변화가 여기 보시면은 약간 밑으로 떨어졌죠. 약간 떨어졌습니다. 원래 체온이 이렇게 가다가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쭉 올라갈 때 요 시기에 배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가 아니라 요 시기죠. 요 시기에 배란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란 시기에 우리가 이제 그 기초 체온이 올라갈 때 우리가 배란이 됐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체온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올라갈 때 그때 우리가 좀 금욕을 하시는 것이 좀 좋다. 왜 체온이 이렇게 변화가 되냐면은 얘는 프로게스테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게스테론 때문에 체온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도가 상승해서 유지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요 시기가 배란기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금욕을 해주시면은 빔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일단 3학년 때 우리가 또 한번 배웠던 거라서 제가 이제 한번 다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유적 무월경법이 있는데, 지금은 이 이제 수유적 무월경법이 좀 이제 많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수유적 무월경법이라고 하면은 산모가 모유 수유를 함으로써, 즉 모유 수유를 해서 전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전유라는 거는 모든 기간에 모유만 먹이는 것을 우리가 전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는데 분유를 섞어 먹인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산모의 젖으로만 아이를 키울 때 무월경이 온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이 수유적 무월경법이 거의 뭐 90% 이상 맞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 한 50%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 불의태자 확률이 그만큼 사회적인 환경이나 이런 건강, 산모의 건강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6개월 동안에 모유 수유를 했을 때 어쨌든 50% 정도는 이제 무월경으로서 뭐 이렇게 비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할머니 또 그런 분들은 전부 다 모유 수유를 통해서 자기 아기를 터울을 조절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기법은 100% 확률적으로 그렇게 뭐 확실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비임이나 이런 어떤 콘돔 같은 걸 사용해서 비임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욕이죠. 뭐 이런 것들은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이고, 금욕은 피임으로 간주되고 어쨌든 1차 금욕, 2차 금욕 일정 시간 이제 금욕을 하시면 좋겠고, 금욕한다는 거는 뭐 결국은 월경 배란일에 금욕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선교 중단법이 있습니다. 선교 중단법은 지뢰사정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뢰사정. 그래서 선교 중에 이제 그 부분 일부분 이제 그것을 비임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점은 선교 중단법을 하게 되면은 단점은 결국은 이제 뭐 남성의 어떤 뭐 이렇게 불편한 점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좀 단점이기도 하죠. 네. 선교 중단법. 그 다음에 성관계 후 질세척법이 있습니다. 질세척법은 비교적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권장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질의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이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효과율도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기 성관계 후 살점제를 넣는 방법인데 이것도 뭐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이런 것들이 산모에 들어가서 굉장히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간혹 경부 스폰지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콘돔과 같이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저 작은 경부를 막는 거죠. 요거는 좀 효과가 있다 하지만은 뭐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것도 있긴 하나 효과가 좀 약하고 이런 것들도 다 약하답니다. 그리고 경부 스폰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자를 살점하고 차단하는 비임으로도 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효과는 있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남성의 콘돔이라든지 여성의 콘돔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해 주시면은 훨씬 더 비임 효과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남성의 콘돔입니다. 남성의 콘돔이죠. 그래서 모유 수유할 때는 이런 콘돔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 콘돔을 사용할 때는 뭐 구멍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착용을 하시면 좋겠죠. 직전에 착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콘돔도 있습니다. 여성 콘돔은 이렇게 좀 생기긴 한 남성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하고 아래와 같이 이렇게 넣어야 되는 데서 잘 또 안 들어가는 경향도 있고 또 테크닉이 없으면 잘 못 넣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고 잘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여성 콘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콘돔이죠. 다이어프램입니다. 그래서 요 다이어프램 내에 살증제 크림이나 젤 넣어서 이제 피임하시면 효과가 좀 낫다 하고요. 여성이 이거를 자기 사이즈에 맞게 삽입을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하죠. 잘한 사람은 잘하는데 잘 못한 사람, 그리고 상처도 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프램이 좀 이제 자기 질의 사이즈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콘돔도 사이즈가 약간 있어 대중소가 있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면은 좀 더 에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 다이어프램 할 때는 이렇게 앞에 젤을 발라서 요건 앞에 이제 경부 캡처럼 이렇게 되는 걸 다이어프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경부 캡 이거는요, 경부 캡은요, 다이어프램은 아까 얘기했던 여성 콘돔이고 이건 그냥 경부 캡이에요. 얘보다 사이즈가 작아서 요로 감염성이 조금 낮지만 그런데 작지만 좀 더 중간에 이렇게 밖으로 세워서 정자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 살증제도 바르고 또는 이거를 딱 밀착하는 거 아까 여기 했던 요런 젤을 발라서 밀착을 저렇게 시키는 거죠. 테크닉 자체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선교 전에 삽입하고 선교 후 6, 8시간 동안에 그대로 두고 너무 오래 사용하면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평캡도 경부캡하고 같은 겁니다. 부드럽고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고 작은 경부에 딱 이렇게 붙이는 거. 그럼 앞쪽에 젤리나 이런 것들을 발라서 살증제를 발라서 작은 경부에 이렇게 밀착하도록 하는 그러한 경부캡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캡이나 평캡이나 이런 것들은 쓰지만 아주 불편한 거나 감염비는 손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좀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도 있더라. 그 다음에 질스펀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죠? 콘돔과 같은 모양의 질스펀지입니다. 이거는 살증제가 들어있어서 정자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정자가 사망을 하는 그런 약간 콘돔 비슷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런 어떤 살증제가 들어있습니다. 흡수성 합성 스펀지예요. 그 다음에 스펀지에 물을 충분히 적시고 질에 이렇게 꼭 맞추어서 입구에 꼭 맞추어서 삽입하도록 하는 것들도 질 스펀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이제 일회용 샘플용이고요. 요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이제 장기 1년, 2년, 3년간 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 피임 장치라고 하죠. IUD라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실습하다가 보았을 때 스카일라 이런 말도 있죠. 미레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미레나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미레나는 특징적으로 여기에 호르몬이 들어있습니다. 호르몬이. 그래서 여기에는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들어있거든요. 이 들어있는데 이 호르몬 종류예요. 호르몬이 들어있는데 이 호르몬이 이제 그 에스트로겐의 합성이나 그 에스트로겐의 발성을 좀 저하시켜서 이제 비임을 지켜주는 그러한 자체인데 실제로 우리가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내막 증입증 환자에게 이제 요런 그 약을 써서 자궁 내막의 어떤 위치를 자궁 내막증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약화시키는 그런 치료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돌봄 제공자가 이건 의사입니다. 의사가 자궁 안에 삽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큰 기구 수술용 스펙트럼 질경을 넣어서 이거를 넣고
넣고 나서 실을 이렇게 밖에 두는, 그래서 그대로 두고 하는 장치입니다. 보통 이 미레나나 이런 것들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장기적으로 쓸 수 있죠. 단점은 이렇게 좁히단 부위가 있어가지고 이거 자궁벽을 찌르기도 합니다. 찌러서 상처가 나거나 또는 자궁 안에 감염을 유발하는 그러한 문제점도 실제로 있습니다. 자궁 내 비임 장치는 자궁강 안에 기구를 삽입하여 수정란의 착산을 방지하고 정자의 난관 이동을 방해하는 것이 자궁 내 비임 장치의 대표적인 목적이고, 장점은 지속적인 비임, 즉 2년에서 3년간 저비용으로 오래 길게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임신을 내가 다음 달에 원하다 그러면 한 2달, 3개월, 3, 4개월 전에 이것을 제거를 하면 됩니다. 물론 제거도 병원에 가서 의사가 수술용 기구를 넣어서 얘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임신을 원할 때 제거가 가능하고, 주의할 점은 임신을 내가 올해 만약에 6월부터 임신을 필요하면 최소한 3개월 또는 그 전에 한 3, 4개월 전에 이거를 제거를 해주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자궁 안에 좀 더 힐링이 되고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월경이 가다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궁벽을 자극을 하거든요. 이런 거 있고, 월경불순이라는 거는 월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잘랐다가 빨았다 이렇게 양이 많았다가 줄었다. 그리고 하복부 불편감도 있고 아랫배가 아픈다든지 자궁출혈 이런 것들이 있고, 가장 많은 게 염증이에요. 염증성 질환이 많이 되고, 그다음 세균성 질염이라든지, 그다음 이걸 해서 요통, 경련은 많지는 않지만은요, 그다음에 진리분비물이 좀 많아지고, 아주 이 기구가 자궁을 계속하면 자궁이 구멍이 난다든지, 그다음에 아이가 이제 자궁 안으로 못 들어오잖아. 들어와서 다 상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자궁의 임신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부작용 또는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루프를 사용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비임약 중에서, 즉 호르몬제, 내 몸에 호르몬이 들어가는 어떤 비임제는 이런 경우에는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자궁암, 이유 모를 출혈 이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건조, 그 다음에 염증이 있을 때, 당연히 임신은 당연히 안 되죠. 그죠? 임신했는데 루프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를 꼭 피해서 금기증을 지켜주시고, 삽입하고 나서는 한 달간이 제일 좀 위험하다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가능한 루프를 삽입하고 나서,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 가라는데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까지는 그렇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4번, 한 달에 4번 갈 필요는 없고, 시술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한 번 가서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들어갔고,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있다, 피가 난다 이러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쯤 이상은 진찰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자궁의 비임 장치이고요. 네프라노는 요거는 다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할게요. 네프라노는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이거 루프처럼 이 앞에 있는 얘처럼 효과도 길게 가면서 자궁에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앞에 것보다 조금 비싸지만 3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요 주사처럼 돼 있는데 이 주사기를 이렇게 피부 요 안에 여기다가 그 IV 가면 SC처럼 이렇게 스키너를 싹 넣고 바늘을 딱 넣고 니들을 우리가 메리컵 빼댔었잖아요. 딱 넣고 스티를 딱 빼면 여기 안에 이만큼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삽입이 되면서 아주 표식이 없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앞에 것도 좀 줄여요. 단 하면 안 되는 경우, 출혈이 있거나 앞에 되어 있지만 암이라든지 건종 다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아주 집중적인 호르몬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금기증이 같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부작용은 간혹 점적 출혈이 있고요. 간혹 두통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좀 많이
부작용이 적어서 주로 다빈도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 네스플라논입니다. 네. 삽입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해야 되고 그냥 개인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속 가역성이죠. 몇 년간 갈 수 있다는 것은 네플란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호르몬 비임제는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